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미술을 봤죠. 미술관 자주 안 가지만 그래도 미술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를 바꿔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음악을 한번 보죠. 우리 음악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랩 좋아하세요? 랩, 뭐 힙합.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끄럽다고 뭐 여기시는 분도 있고 따라 부르실 수 있으세요? 아마 자칫하면 혀가 좀 씹힐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음악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음악은 단지 이런 어떤 멜로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방식에 사회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랩은 억눌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원래. 저항할 수 있는. 음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특히 서양 음악은요. 선율, 멜로디, 리듬, 박자, 화성, 하모니. 보통 음악이라고 하는 건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길이지요. 전주 있죠, 간주 있죠, 후주 있죠, 후렴 있죠. 그럼 실제로 가사를 얹을 수 있는 거는요. 2, 3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할 말은 많아요. 그런데 노래에 시를 내면 그건 거의 다 시예요, 시. 압축된. 근데 밑에 울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원래 디스코덱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A트랙에서 B트랙으로 옮겨갈 때 그 중간중간에 DJ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바늘로 하는 디스코였으니까 그걸 치식치식거리면 리듬을 대체하게 되고 선율을 버리니까 그 사이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랩에서 좀 불편하게 여기는 건 이른바 갱스터 랩, 뭐 욕설이라든지 좀 험한 말을 막 뱉어내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랩은 기본적으로 저항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건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랩은 따라 부르지 못해도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 랩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 하진 못해도 공감할 수 있어야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죠. 이건 고전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을 비교해보면 딱 드러나는데 우선 하이든의 음악은 어때요? 들을 때마다 경쾌하죠. 종달새 이런 것처럼. 모차르트 음악은요. 어떤 경우는 우울하게 느끼지만 기본적으로 명랑합니다. 베토벤 음악은요. 뭔가 좀 우울하고 가라앉고 하이든의 음악은 우선 기법상에 확 차이가 나는 게 단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장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한 사람의 주문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내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이야 뭐 어디든지 찾아가서 연주해 줄 수 있는 대단히 친화적인 그런 장르로 생각하지만 예전에 서양에서 이 체인버 뮤직, 실내악이 생긴 이유는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누리기 위해서 극장이 아니라 내 집에 와서 내가 고용한 예전에 어려웠죠. 직접 고용해서 월급 주는 거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또 그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대저택, 대연회장. 뭐 했을까요? 주로 파티해요. 연회를 베풀고 식사 모임을 하고 당연히 명랑한 음악이지요.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은 전체적으로 밝고 명랑하고 산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술에서 본 것처럼 주문자의 용도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실에도 불려가고 비엔나 대주교한테도 불려가고 아주 유명한 신동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소문이 났고 일찍이 유럽 여러 군데를 순회하고 연주하고 했습니다. 당연히 바깥 세상을 많이 본 거죠.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신동은 어렸을 때 신동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점점 나이가 들면 어때요? 그냥 천재, 수재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의식은 강한 사람이고 이제 신동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고 바깥 세상에서 받고
그래서 모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페라입니다. 첫 번째 선택한 오페라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피가로의 결혼. 뭐 우리가 쇼생크 탈출에서 본 것처럼 피가로의 결혼에 우리가 많은 아리아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도발적인 오페라였습니다. 이 원작은 프랑스의 희곡이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이 희곡, 이거를 무대에 올리질 못했습니다. 왜냐? 이거 귀족 희롱하는 혹은 귀족의 어떤 위선 혹은 뭐 타락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작품이었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오페라로 만들었는데 당시의 주 소비층인 왕족, 귀족, 교회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래서 모차르트는 이걸 비엔나에서 공연을 하지 못하고 초연을 부다페스트에 가서 했습니다.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았어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미 모차르트는 당시에 이미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귀족을 조롱하는 혹은 풍자하는 이런 오페라에 환호했던 거죠. 큰 힘을 얻습니다. 아, 내가 귀족들하고 거래하지 않아도 나는 음악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다음에 나온 돈초반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라하에 가서 초연을 했습니다. 심지어 단조조차도 명랑한 장초처럼 들리는 거는 아마 그건 모차르트의 천품일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실험적인 요소. 우리가 지금 보면 실험이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 독주자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파트, 뭐 클라리넷 이런 바순처럼 독립해서 연주하지 못하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협주곡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은 당시로선 대단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차르트가 단명하게 된 것은 물론 병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 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과로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내 콘스탄스가 사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혹은 다른 자료를 보면 모차르트 자신이 사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궁중에서 늘 최고의 어떤 대접을 받던 사람이 비유를 하면 이제 프리랜서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작은 경차를 타고 다니면 조카인데 에쿠스에 기사 두고 그럼 그 비용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로할 수밖에 없죠. 베토벤은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운전할 때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음악을 듣지만 베토벤 음악은 가능하면 듣지 마라.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지니까. 실제로 들어보면 좀 심각한 면도 있죠. 또 악기도 거의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도 소나타도 2개밖에 없고 바이올린 협주곡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베토벤의 음악은 이 앞에 두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무겁고 좀 쭉 가라앉는 그런 음악일까요? 물론 성향 탓도 있지만 사회적인 탓도 있습니다. 이 앞에 두 사람은 주문자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후원자, 패트론이라고 하는. 베토벤은 그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성격이 좀 유별나거나 외모가 좀 어그리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 막강했던 황제의 목을 날리고 체제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러면 당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죠. 지금 한가하게 예술가 지원하면서 음악 주문해서 그거 가지고 뭐 우리끼리 누릴 그럴 상황이 아닌 겁니다. 물론 베토벤에게도 가끔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패트런은 아니고 뭐 스폰서 정도 아니면 호의로 그래서 헌정하는 곡은 있지만 주문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면 베토벤에 가면 비로소 작품 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작품 번호 몇 번. 그건 누가 정하냐? 베토벤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이든은 호보켄이라는 번호가 따로 있고 모차르트는 퀘일이라는 번호가 따로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막 주문받은 거 연주 작곡하다가 또 다른 주문이 나오면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바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일주일에 주문받은 게 8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는 게 무의미한 거죠. 하지만
베토벤은 주문자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다른 번호 없이 그냥 곧바로 작품 번호, 흔히 OP라고 하는 오퍼스, 그 번호를 처음으로 갖기 시작한 게 베토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그 전문으로 하는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하루 종일 언제든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겁니다. 이른바 고전음악, 낭만음악. 그런데 그걸 그 당시성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음악이 그 시대가, 그 사회가 낳은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술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또한 그 사회와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우리 유행가가 예전에 트로트에서, 포크에서 이렇게 자꾸 전이하는 것도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었죠. 랩, 시끄럽고 귀찮고 소음처럼만 들리는, 그래서 자꾸 불편한, 그렇게 여기기 시작하면 다시는 안 들립니다. 랩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예전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사설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장은 마음대로 가죠.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소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껏 풍자할 수 있고, 그게 사설시조의 매력이고, 그런 매력을 그대로 다시 현대화시켜서 반복하는 것이 랩입니다. 힙합이기도 하고요. 늘 새로운 것은 낯설게 다가오고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예술은 다른 것과 달리 그 불편함이 내가 사고만 열면 금방 익숙해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다양한 예술, 그것을 얼만큼 누리느냐, 그게 내 삶의 층위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느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술에 있어서의 편식,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편식이 갖는 불편함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요. 클래식도 즐겨보시고 팝도 즐겨보고 랩도 즐겨보고 트로트도 즐겨보고 이런 다양한 장르에 결국 그것은 전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다양하게 자유롭게 누리면 그만큼 내 사고도 내 삶도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음악을 좋아했다, 그런 민족이었다, 거기가 아니라 얼마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었는지를 이제는 21세기에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도 꽤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